오늘 주제는 팩트체크, 항경련제 부작용,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외래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부모를 잘 설득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소아뇌전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소아뇌전증은 정말 성인 뇌전증과 많이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소아하고 성인은 단순히 이제 연령 차이뿐만 아니라 소아 성인이 나타나는 그 뇌전증의 종류나 그런 특징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에 대한 반응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고 처음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물론 환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특히 소아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은 양성 뇌전증 증후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의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약물을 동물에서 이제 실험해서 개발을 하고 실제 환자한테 적용을 하면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실제로 환자는 성인 환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에서 이제 먼저 개발을 하고 이제 이 약물 써도 된다 하고 허가가 나는 게 대부분 성인에서 먼저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인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이제 있다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아로 이제 임상 시험도 하고 소아에 대한 허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무기 약물의 종류보다는 소아에서 쓸 수 있는 약물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숫자로도 더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이고요. 여러 매스컴이나 곧 신약이 나오고 허가가 된다는데 우리 애기한테는 왜 당장 지금 쓸 수 없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사실 외래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런 소아라는 특수성, 소아에서의 어떤 임상시험이라는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그런 특성을 다 반영하고 연령대별의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이제 여러분들 처방받고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어야겠고요. 아주 전망이 비관적인 건 아니고 새로 이제 소아에서도 쓸 수 있는 신약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련약, 항경련제 또는 항뇌전증 약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는데 이 약물은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보호자분들한테. 경련약, 항경련제, 항뇌전증 약 다 아무거나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항뇌전증 약이 가장 이상적인 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병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경련약이나 항경련제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이유는 지금 이런 약들이 경련이 발생하는 거를 예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련을 안 하면은 그 병이 다 낫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뇌전증이라는 거는 경련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련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경련을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문제는 경련약을 끊고 나서도 경련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사실 치료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경련제 또는 경련약은 아직까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복용해서 뇌전증이라는 병을 싹 낫게 해서 짧은 시간에 복용하고 끊어도 재발 없이 그냥 완치가 되는 그런 성격의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이게 약인데 왜 이렇게 오래 먹어야 돼요? 다 낫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지금 약들의 주된 그 역할이 경련을 예방하는 게 주된 역할이고 이 뇌전증이라는 병은 물론 경련이 반복되는 병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다 낫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전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처럼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잘 알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지 이 긴 치료 기간 동안에 문제 없이 치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뇌전증이라는 것은 결국 만성적으로 맞습니다. 진행되는 질환이고 그 약을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항뇌전증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습니다. 그거의 증상이 경련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느끼기는 항경련약으로 가장 많은 용어로 네,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훨씬 더 설명을 잘하십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경련약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약을 먹어서 경련을 예방하고 증상을 조절함으로써 얻는 이득,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경련을 계속하면 경련에 대해서 우리가 포비아라고 하죠. 부모가 그거에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감 또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경련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사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런 경련을 계속함으로써 외상이나 이런 사고 다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치료가 늦어지면서 경련이 이제 여러 번 너무 늦은 시기에 치료가 시작되면 실제로 반응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치료적인 면에서 좋은 점은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이제 우려되는 그런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또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치료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또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손해를 보는 그런 뭐 문제들 잘 저울질을 해서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약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겠죠. 한 번 경련을 했다고 무조건 약을 쓰는 거는 아니고 저울질을 해봐서 이득이 많을 때 시작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을 할 때 그만큼 의사도 또 보호자분, 아이도 신중을 기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련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경련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의 종류가 많은 것보다는 그 부작용이 얼마나 일어날 확률이 높은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흔하게 일어나는 부작용들은 처음에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 아기가 피곤해 한다든지, 뭐 잠이 조금 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 또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약에 이제 적응이 되면서 또는 약을 서서히 이제 용량을 조절을 하면서 길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대개는 적응이 되고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금 위중하고 약을 빨리 바꿔야 되고 약의 용량을 빨리 조절해야 되고 이런 부작용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 부작용의 종류는 많지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고 대개는 초기에 나타나면서 잘 적응이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은 조금 안심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첫 시작하는 약물을 추천할 땐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약의 대표적인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같이 상담을 하시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빨리 발견돼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안내를 보통 해주시나요? 흔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 예를 들어 특정 약을 썼을 때 발진이 잘 생긴다. 이게 피부 발진이라는 게 그냥 봐서는 뭐 심각하지 않은 증상 같지만 심각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의 시작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빨리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모님들이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료를 받던 선생님과 다시 상의를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외래 진료일이 남았다 하면은 조금 그 외래 진료일을 당겨서라도 찾아뵙고 증상을 말씀드리고 아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게 할지를 논의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거나 주변에 이제 물어보시거나 그래서 아니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그냥 약을 갑자기 중단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치료가 되다가 갑자기 이제 경련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발진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진찰을 받고 약을 바꿀지 끊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의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조금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심이 되거나 미심쩍다 하면은 꼭 자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개 이제 저희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면은 약물을 바로 끊고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작용들, 예를 들어 좀 많이 졸려한다든지 많이 피곤해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용량을 조금 조절함으로써 끊지 않고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적응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그냥 약이랑 용량이랑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자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 담당 선생님과 진료를 통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새로운 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럼 새로운 약이 다 모두에게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주는 걸까요? 최근에 출시된 그런 신약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안전성 면에서 예전 약들이랑은 달리 여러 이제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검증이 충분히 된 약들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예전부터 오래 쓰이고 있던 약들에 비해서는 부작용 측면에서는 좀 우수한, 특히 이제 실제 사용하기에 조금 더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연구에서 확실히 옛날 약보다 신약의 효과 면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좋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제로 임상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사용을 했을 때도 효과 면에서는 아주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기존 약으로 부작용 없이 조절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구태여 바꾸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그런 근거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새로운 약물이 개발이 되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약들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효과도 좀 월등히 개선이 되는 그런 약들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건 좋은데요. 실제 이제 현실에서 사용을 할 때는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무조건 신약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기약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한약제자나 또 이런 약들과 같이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은 안내를 하시나요? 특히 이제 감기약 중에 특정 성분, 콧물 증상에 쓰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코막힘에 쓰는 약제라든지 이제 일부 약제들은 병변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약들도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약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상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단기간 동안에 조심스럽게 얼마든지 사용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 약제에 아주 예민하게 경련 악화를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소화해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증상이 심해서 써야 된다 하면은 잘 상의하시고 충분한 양을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되는 그런 감기약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약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이 복용하지 않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지 않은 치료법이나 또는 약물과 약의 상호작용이 예측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항경련제가 뇌전증 치료의 근간이라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도 뭐 다양한 신약들이 개발이 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뇌전증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부작용들이 개선이 되면서 여러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수능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